법정에서 검사가 차갑게 말합니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핑계로 법을 농락했습니다. 윤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합니다. 저는 그저 가족을 찾고 싶었을 뿐이에요. 정문이 벌떡 일어나 외칩니다. 저는 제 딸을 외면한 죄인입니다. 이 아이만은 지키고 싶습니다. 판사가 엄숙하게 말합니다. 법은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윤지가 무릎을 꿇으며 절규합니다. 민서만은 진짜 가족과 함께 있게 해주세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아래 보이시는 구독, 좋아요 버튼 모두 무료입니다. 돈 한 푼도 안 들어요. 이 무료 버튼들을 미리 꼭 눌러두시면 오늘 하루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새벽 5시 반. 충청도 변두리에 자리한 드림랜드 놀이공원의 정문이 삐걱거리며 열립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이른 아침, 백정문이 느린 걸음으로 공원 안으로 들어섭니다. 72살의 나이에도 굽지 않은 어깨와 단정한 옷차림이 그의 성실함을 말해주죠. 그의 손에는 늘 들고 다니는 점검용 수첩과 펜이 들려 있습니다. 수첩 표지는 오랜 사용으로 해져 있지만 안의 내용만큼은 항상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루틴을 반복하는 것이 정문의 삶입니다. 오늘도 출근하셨네요, 정문 씨. 매표소 직원 김미숙이 인사를 건넵니다. 벌써 10년째 같은 시간, 같은 인사를 주고받는 사이입니다. 정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어 보이지만 그 미소 뒤에는 묵직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숙은 정문의 표정을 살피며 말을 이어갑니다. 그녀도 오랜 세월 정문과 함께 일해왔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죠.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손님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이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정문의 대답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이 공원에 아이들이 많이 오기를 바라고 있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만큼은 그의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지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그런 날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주중에는 거의 방문객이 없어서 공원이 유령도시 같기도 해요. 드림랜드는 한때 이 지역 최고의 명소였습니다. 80년대 말에 문을 연 이 놀이공원은 90년대를 거쳐 2000년대 초반까지 전성기를 누렸죠. 그 시절에는 주말이면 주차장이 가득 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회전목마와 롤러코스터, 바이킹이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비명소리가 공원 전체를 가득 채웠고 솜사탕과 팝콘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죠. 그때는 정말 활기찬 곳이었어요. 직원들도 지금보다 훨씬 많았고 모든 놀이기구가 동시에 운영될 정도로 바빴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대형 테마파크들이 들어서면서 드림랜드를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죠. 시설도 노후화되고 새로운 놀이기구를 들여올 자금도 부족해졌습니다. 페인트는 벗겨지고 간판의 글씨는 발해갔어요. 일부 놀이기구는 안전상의 이유로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녹슨 놀이기구들과 색이 바랜 간판들만이 과거의 영광을 증언할 뿐입니다. 방문객은 점점 줄어들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폐장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죠. 사장도 요즘 들어 한숨만 내쉬고 있어요. 정문은 안전요원으로 일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40살의 한창 나이였죠. 그때는 아직 아내와 딸이 있었고 가정을 꾸리며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딸 수진이는 그때 갓 20살이 된 대학생이었어요. 예쁘고 똑똑해서 정문의 자랑이었죠. 아내 영희도 상냥하고 현명한 여자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혼자입니다.
이혼한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고 딸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예요. 그 이후로 정문은 오직 일에만 매달리며 살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 구석구석을 점검하는 것이 그의 일과입니다. 놀이기구 하나하나를 살피고 안전장치를 확인하며 위험한 곳은 없는지 꼼꼼히 둘러봅니다. 볼트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점검하죠. 안전벨트의 마모 상태, 레일의 균열, 전기 배선의 이상, 유무까지 세심하게 살펴봅니다. 때로는 손전등을 켜고 어두운 구석까지 들여다보기도 해요. 다른 직원들은 형식적으로 점검하고 넘어가지만 정문만은 다릅니다. 마치 자신의 생명이 걸린 일처럼 신중하고 세심하게 점검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달린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저 양반 참 성실하긴 해. 나이도 나이인데 저렇게 꼼꼼할 필요가 있나? 그러게 말이야. 하지만 좀 이상하지 않아? 70이 넘은 나이에 아직도 저렇게 일에만 매달리고, 들리는 얘기로는 딸을 잃은 죄책감 때문이래. 그래서 계속 일에만 매달린다고. 딸을 잃었다고? 어떻게?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젊은 나이에 죽었다고 하더라고. 그 일 때문에 부인과도 이혼했다던데. 그래서 저렇게 혼자 사는구나. 불쌍하긴 하지만 좀 집착이 심한 것 같기도 하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소문이 돕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대놓고 묻지는 않습니다. 정문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금기처럼 여겨지죠. 그 자신도 과거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물어봐도 옛날 일입니다라고 짧게 답할 뿐이에요. 표정도 굳어지고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려 하지 않죠. 점검을 마친 정문이 공원 한쪽에 자리한 유모차 보관소 앞에서 걸음을 멈춥니다. 이곳은 한때 아이를 동반한 부모들이 놀이기구를 탈 때 유모차를 맡기던 곳이었습니다. 20대 정도의 유모차를 보관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지만 전성기 때는 항상 가득 차 있었죠. 번호표를 나눠줄 정도로 대기줄이 길었던 적도 있었어요. 부모들이 아이를 안고 놀이기구를 타러 갈 때면 이곳은 정말 분주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아 텅 비어 있어요. 먼지만 쌓여가고 있죠. 정문은 빈 보관소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이상하게 이 자리는 늘 허전해. 왜 이곳에서 유독 발걸음이 멈춰지는지 정문 자신도 모릅니다. 다른 곳은 그냥 지나치는데 유독 이 유모차 보관소 앞에서만은 마음이 무거워지죠. 마치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뭔가 찾아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가슴 한편이 아리고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숨이 약간 가빠지기도 하고 손끝이 차가워지기도 합니다. 이상한 일이죠. 왜 하필 이곳에서만 이런 감정이 들까요? 정문은 보관소 안을 들여다봅니다. 먼지가 쌓인 선반들과 거미줄이 쳐진 모서리들이 세월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며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어요. 번호표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고 낡은 의자 하나가 구석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는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며 정리를 시작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이죠. 언제 또 유모차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깨끗하게 해둬야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지만 사실 요즘은 유모차를 가져오는 가족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정문은 매주 한 번씩 이곳을 청소합니다. 왜 그러는지는 본인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하죠. 혹시 모를 손님을 위해서라도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일 오후 2시 드림랜드는 평소와 다름없이 한산했습니다. 몇몇 관광객들이 드문드문 놀이기구를 타고 있을 뿐 대부분의 시설은 텅 비어 있었죠. 정문은 오후 점검을 위해
다시 공원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하루 2번의 점검은 그의 철칙이었어요. 30년 넘게 지켜온 습관이기도 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롤러코스터 점검을 마치고 회전목마 쪽으로 향하던 정문의 시야에 낯선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공원 입구 쪽에서 젊은 여자가 유모차를 끌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30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는 얼굴이 창백하고 눈가에 그림자가 져 있었습니다. 유모차 안에는 아기가 곤히 잠들어 있었죠. 여자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무언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정문이 다가가자 여자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저기, 혹시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 저쪽 매점 옆에 있습니다. 보이시죠? 정문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며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여자의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고 말할 때도 시선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잠깐만 이 유모차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아기가 자고 있어서 깨우기가 싫어서요. 물론이죠. 제가 잘 봐드릴게요. 정문은 자연스럽게 승낙했습니다. 유모차를 맡아주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자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화장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정문은 유모차 옆에 서서 잠든 아기를 내려다봤어요. 생후 8개월 정도로 보이는 남자 아기였습니다. 통통한 뺨과 길쭉한 속눈썹이 참 예뻤어요. 유모차에 붙어 있는 이름표에는 민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문은 아기를 바라보며 묘한 기분에 빠졌어요.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동시에 아련한 그리움 같은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참 예쁘게 생겼네. 정문이 혼잣말을 중얼거릴 때 아기가 작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깨는 건 아닌지 걱정되어 정문이 유모차를 살짝 흔들어줬어요. 아기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잠깐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30분이 지나갔어요. 그래도 화장실에서 일을 보거나 화장을 고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여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정문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까지 가서 확인해 봐야 하나 싶었지만 유모차를 두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다른 직원에게 부탁하려고 했지만 마침 모두들 각자의 업무에 바빠 보였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문은 유모차를 끌고 화장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여자 화장실 앞에서 망설이던 중 청소하러 나온 여직원에게 부탁해서 안을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안에 아무도 없어요. 한참 전부터 비어 있었는데요. 정문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여자가 어디로 간 걸까요? 혹시 아기를 버리고 도망간 건 아닐까요? 그런 일이 종종 뉴스에 나오곤 했으니까요. 정문은 유모차를 끌고 공원 전체를 돌아다니며 여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매점, 놀이기구 대기줄, 휴게실, 공원 구석구석을 다 뒤져봤지만 여자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정문은 출입구 쪽 경비실로 향했어요. CCTV를 확인하면 여자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CCTV 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2시간 전쯤에 유모차 끌고 온 여자분 말인데요. 아, 잠깐만요. 경비원이 모니터를 확인했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CCTV가 먹통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점검해 봐야겠다며 경비원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오늘 CCTV가 고장 났나 봐요. 화면이 안 나와요. 정문은 출입 기록부라도 확인해 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그 시간대에 들어온 여자의 기록은 없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정문이 직접 봤는데 기록에는 없다니요. 혹시 다른 출입구로 들어왔을까요? 아니요. 출입구는 정문 하나뿐이에요. 다른 곳은 다 막혀 있고요. 정문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분명히 봤는데 기록도 없고 CCTV도 고장이고 도대체 뭔 일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저씨, 여기 계셨네요. 뒤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정문이 돌아보니 바로 그 여자였어요. 2시간 넘게 찾아다닌 그 여자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타난 거였습니다. 어디 가셨던 겁니까? 2시간 넘게 찾았는데요. 정문의 목소리에 약간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기를 맡겨놓고 이렇게 오랫동안 사라지다니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았어요. 아, 죄송해요. 급한 전화가 와서 잠깐 나갔었어요. 여자의 대답이었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표정도 아까와는 달라져 있었어요. 눈빛이 이상하게 차갑고 말투도 어딘지 모르게 딱딱했습니다. 그래도 아기를 맡겨놓고 그렇게 오래 사라지시면 안 되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여자가 유모차를 가져가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정문이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분명 같은 사람인데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화장도 다르고 옷차림도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어요. 잠깐만요. 아기가 민서 맞나요? 정문이 이름표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여자가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맞아요. 민서예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아기 엄마가 맞으시죠? 여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정문을 똑바로 바라보며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그 애, 제 아이 아닌 거 아시죠? 정문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여자의 눈빛이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었고 아기를 바라보는 시선도 일반적인 모성애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그 애, 제 아이 아닌 거 아시죠? 여자의 말에 정문은 당황했습니다. 제 아이가 아니라니, 그럼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건가요? 정문은 여자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분명 같은 사람인데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목소리 톤도 달라졌고 표정도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는 분명히 화장실 가신다고 하시면서 아기를 맡기셨잖아요. 아, 맞아요.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에요. 여자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사실 이 아이는 입양기관을 통해서 제가 위탁받은 아이예요. 친부모가 키울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임시로 맡고 있는 거죠. 정문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그럼 입양기관 서류나 그런 게 있으시겠네요? 서류요? 아, 그건 집에 두고 왔어요. 여자의 대답이 어색했습니다. 눈동자가 이리저리 움직이며 거짓말하는 사람 특유의 행동을 보이고 있었어요. 정문은 30년 넘게 사람들을 상대해 오면서 언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대략 알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냥 아저씨가 너무 관심을 보이셔서요. 혹시 오해하실까 봐서요. 여자가 유모차를 자신 쪽으로 당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문이 먼저 유모차를 잡았어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이 여자에게 아기를 그냥 보낼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신분증 같은 거 보여주실 수 있나요? 신분증요? 왜요? 입양기관에서 위탁받았다고 하시니까 확인차 여쭤보는 거예요. 요즘 아이 관련해서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여자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왜 자꾸 그런 걸 요구하세요? 저한테 아이를 돌려주세요. 아가씨, 진정하세요. 저도 아이의 안전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여자는 점점 더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도 높아지고 손짓도 거칠어졌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방문객들이 무슨 일인가 하며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아이를 내놓으세요. 제가 왜 아저씨한테 신분증까지 보여드려야 해요? 아가씨, 큰 소리 내지 마시고 차근차근 얘기해 봅시다. 정문이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여자는 더욱 격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자가 갑자기 유모차를 확 잡아 끌면서 도망치려고 한 거예요. 잠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정문이 급하게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유모차를 끌고 공원 출구 쪽으로 뛰어가고 있었어요. 72살의 정문으로서는 따라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저 여자가 아이를 데려가고 있어요. 정문이 소리쳤습니다. 다행히 입구 쪽에 있던 경비원이 상황을 파악하고 여자를 막아섰어요. 아가씨, 잠깐만요. 무슨 일인가요? 저 아저씨가 제 아이를 빼앗으려고 해요. 여자가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정문도 지지 않고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 여자가 2시간 넘게 아기를 맡겨놓고 사라졌다가 나타나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입양기관에서 위탁받았다고 하는데 증명할 서류도 없고요. 경비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판단하기 어려웠거든요. 일단 둘 다 진정하시고 경찰서에 신고해서 정확히 확인해 봅시다. 경비원의 제안에 정문은 동의했지만 여자는 극렬히 반대했어요. 왜 경찰까지 불러야 해요? 그냥 제 아이 돌려주시면 되잖아요. 아가씨 말이 맞다면 경찰이 와도 문제 없을 텐데 왜 그렇게 반대하세요? 정문의 말에 여자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제발 그냥 보내주세요. 저한테는 이 아이밖에 없어요. 여자의 울음소리가 공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상황은 점점 복잡해졌어요. 결국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정문의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이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경찰관이 여자에게 요청했습니다. 여자가 마지못해 신분증을 꺼냈는데 이름은 하윤지였어요. 하지만 주소지를 확인해 보니 그곳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아가씨, 이 주소지가 맞나요? 확인해 보니 공가로 나와 있는데요. 그건 최근에 이사했어요. 그럼 현재 거주지 주소를 알려주세요. 윤지가 버벅거리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관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윤지를 바라봤어요. 입양기관에서 위탁받았다고 하셨는데 관련 서류나 연락처 있으세요? 그건 집에 두고 왔어요. 집이 어디죠? 윤지가 또다시 버벅거렸습니다. 경찰관이 무전기를 들고 뭔가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신원 조회 좀 해주세요. 하윤지, 주민번호는. 잠시 후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윤지의 신분증이 위조된 것이라는 거였어요. 실제로는 다른 이름이었고 정신과 치료 전력도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아가씨, 신분증이 위조된 것 같은데요? 실명이 뭔가요? 윤지가 완전히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이 아이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이 아이와 무슨 관계세요? 경찰관의 추궁에 윤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충격적인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는 제 오빠예요.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빠일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제 엄마가
제 친엄마가 20년 전에 임신한 채로 자살했어요. 그때 뱃속에 있던 아이를 찾지 못했는데 이 아이가 바로 그 아이일 거예요. 정문이 깜짝 놀랐습니다. 20년 전 임신한 채로 자살한 여자라니.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너무 놀라운 우연이었어요. 경찰관도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신하세요? 증거라도 있나요? 병원 기록이 있어요. 이 아이 발목에 있는 병원표를 보세요. 윤지가 민서의 발목을 가리켰습니다. 정말로 작은 병원표가 붙어 있었어요. 정문이 그것을 자세히 보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병원 이름을 그는 알고 있었거든요. 정문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서의 발목에 붙어 있는 병원표, 그 작은 스티커에 적힌 병원 이름을 보는 순간 과거의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성모병원. 바로 22년 전 딸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갔던 그 병원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경찰관이 윤지를 경찰서로 데려가고 민서는 임시로 아동보호소에 맡겨질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정문은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를 그냥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잠깐만요. 며칠만 제가 이 아이를 돌봐볼 수는 없을까요? 아저씨, 그건 안 됩니다. 절차상 아동보호소에 먼저 맡겨야 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30년 넘게 이곳에서 일해왔고 아이들 안전을 책임져 온 사람이에요. 며칠만, 정말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정문의 간절한 부탁에 경찰관이 망설였습니다. 규정상으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정문의 인품을 아는 동료들이 보증을 서주었어요. 놀이공원 직원들도 정문을 믿는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럼 이틀만요. 이틀 후에 반드시 정식 절차를 밟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문은 민서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0년 넘게 혼자 살던 좁은 원룸에 아기가 들어오니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먼지 쌓인 가구들과 오래된 냉장고, 혼자 쓰기에도 작은 공간이었는데 갑자기 아기용품들로 채워져야 할 것 같았습니다. 우선 분유와 기저귀부터 사야 했습니다. 근처 편의점에서 급하게 필요한 것들을 사왔죠. 분유, 젖병, 기저귀, 물티슈까지. 계산할 때 점원이 물어봤어요. 손자 돌봐주시는 거예요? 네, 뭐 그런 셈이죠. 정문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자신도 정확히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민서를 침대에 눕히고 정문은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잠든 아기의 얼굴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어요. 통통한 볼과 작은 코, 길쭉한 속눈썹까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처음 보는 아기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련할까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면서 동시에 아픈 느낌도 들었습니다. 밤이 되자 민서가 깼습니다. 아마 배고픈 것 같았어요. 작은 입을 벌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문은 서툰 손으로 분유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물의 온도를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았고 분유 양을 정확히 재는 것도 어려웠어요. 젖병을 물리는 것은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일상이 그리웠던 것 같았습니다. 민서야, 천천히 먹어. 할아버지가 처음이라 서투르지만 금방 익숙해질 거야. 정문이 중얼거리며 아기에게 분유를 먹여줬습니다. 민서는 젖병을 열심히 빨며 분유를 마셨어요. 작은 손으로 정문의 손가락을 꽉 잡기도 했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정문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정문의 마음속에 잊고 있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22년 전 딸 수진이와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그 기억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죠. 아버지, 저 임신했어요. 20살의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정문은 화를 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모르겠어요. 딸이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었는데 말이에요. 뭐라고? 너 미쳤구나. 대학생이 무슨 임신이야. 아버지, 저는 이 아이를 낳을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예요. 안 돼. 당장 병원 가서 없애. 그런 놈이 어디 있다고 책임도 안 지고. 아버지는 모르세요. 그 사람 사정이 복잡해서. 사정이 복잡하면 뭐해. 너 인생 망치려고 그러니. 그날 밤 수진이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정문은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못했고 수진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내는 매일 수진이를 찾아달라고 울며 매달렸지만 정문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따님이 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성모병원에서 출산한 뒤 아기와 함께 강으로 향했던 것 같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유모차만 강변에 버려져 있었을 뿐이었죠. 경찰은 아기도 함께 물에 빠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습니다. 정문은 그 일로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아내는 정문을 원망했어요. 매일 밤 울면서 정문을 탓했습니다. 당신이 수진이를 내쫓았잖아요. 당신 때문에 우리 딸이 죽었어요. 당신이 조금만 참았으면, 조금만 기다려줬으면 수진이가 돌아왔을 텐데. 아내의 말이 맞았어요. 정문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정문은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왔어요. 딸을 구하지 못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더욱 매달렸던 거죠. 다른 아이들만큼은 절대 다치게 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민서가 분유를 다 마시고 트림을 했습니다. 정문이 등을 토닥여주니 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민서를 보며 정문은 생각했습니다. 정말 혹시 이 아이가. 하지만 그런 생각을 떨쳐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 우연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병원이 같은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문은 민서를 유모차에 태우고 놀이공원으로 갔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신기해했어요. 정문 씨, 이 아기는 누구예요? 손자예요? 임시로 돌봐주고 있는 아이예요. 정문은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사정을 다 설명하기도 어려웠고 아직 자신도 정확히 뭔 상황인지 파악이 안 됐거든요. 민서를 유모차 보관소에 두고 일을 했어요. 아기가 있으니 그곳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20년 넘게 허전했던 그 공간이 드디어 채워진 기분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민서에게 분유를 주다가 정문은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서의 목 뒤쪽에 작은 점이 있었어요. 별 모양의 작은 점이었습니다. 순간 정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양의 점이 있었거든요. 가족들은 그것을 수진이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불렀어요. 그 별점 때문에 수진이를 찾기도 쉬웠죠. 설마 그럴 리가. 정문이 중얼거릴 때 민서가 웃었습니다. 까르르 웃는 모습이 어린 시절 수진이와 똑같았어요. 웃을 때 눈이 초승달 모양이 되는 것까지도요. 그 웃음소리까지도 수진이와 비슷했습니다. 오후에 윤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관이 정문에게 전화로 알려줬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은 맞지만 위험한 상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어서 민서를 자신의 오빠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윤지의 진술을 들어보니 단순한 망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정문 씨. 경찰관이 정문에게 말했습니다. 윤지가 가지고 있던 DNA 검사 키트예요. 자신과 민서의 DNA를 비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샘플도 있었는데 그건 누군지 모르겠네요. 정문이 깜짝 놀랐습니다. DNA 검사라니요. 그럼 윤지가 정말로 민서와의 관계를 확인하려고 했던 건가요? 단순한 정신질환자의 망상이 아니라 뭔가 근거가 있는 일인 것 같았어요. 결과는 나왔나요? 아직이요. 며칠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윤지가 계속 이상한 말을 해요. 어떤 말이요? 자기 언니가 20년 전에 임신한 채로 자살했다고, 그때 아기를 찾지 못했는데 민서가 바로 그 아기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리고 자신은 그 언니의 딸이라고 해요. 정문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20년 전 임신한 채로 자살한 언니라니. 설마 수진이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너무나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시기도 맞고 상황도 똑같았습니다. 그 언니 이름이 뭐라고 하던가요? 잠깐만요. 백수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윤지 자신의 원래 성도 백씨래요. 정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백수진. 바로 자신의 딸 이름이었어요. 그럼 윤지는 수진이 딸이라는 말인가요? 자신의 외손녀라는 뜻인가요? 정문 씨, 괜찮으세요? 갑자기 말이 없으시네요. 아, 네. 그냥 놀라서요. 혹시 백수진이 어디서 죽었다고 했나요? 한강에서 투신 자살했다고 하더라고요. 성모병원에서 출산한 후에 말이에요. 정문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한강, 성모병원 모든 게 일치했어요. 그럼 정말로 윤지가 수진이의 딸이고 민서가 손자라는 말인가요? 정문은 전화를 끊고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정말로 자신의 손자인 건가요? 그리고 윤지는 외손녀이고요? 믿기지 않는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문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서는 편안히 잠들어 있었지만 정문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수진이가 죽기 전에 아이를 낳았다면,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아남았다면 왜 지금까지 찾지 못했던 걸까요? 또 윤지는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정문은 결심했습니다. 성모병원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민서를 유모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성모병원은 20년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건물도 새로 지어졌고 시설도 현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차장부터 로비까지 모든 게 바뀌어서 처음 오는 곳 같았어요. 원무과에서 정문이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22년 전 기록을 찾고 싶은데요. 제 딸이 여기서 출산했었거든요. 22년 전이면 기록이 남아있을지 모르겠네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백수진입니다. 2002년 3월쯤이었을 거예요. 직원이 컴퓨터를 뒤져봤지만 쉽게 찾아지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야 오래된 기록에서 수진이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정문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있네요. 백수진 씨, 2002년 3월 15일 출산 기록이 있어요. 출산 기록이요? 정말로? 정문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럼 수진이가 정말로 아이를 낳았던 건가요? 경찰이 말한 추정과는 달리 실제로 출산을 했던 거네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네요. 쌍둥이를 출산하셨어요. 남아 2명이요. 쌍둥이요? 정문이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이가 쌍둥이를 낳았다고요? 그럼 손자가 2명이라는 말인가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출산 후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글쎄요. 워낙 오래전 일이라서.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뭔가요? 아기 중 한 명은 입양기관으로 보내졌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한 명은 기록이 없어요. 그냥 사라진 것 같아요. 아마 산모가 직접 데리고 나간 것 같은데. 정문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쌍둥이 중 한 명은 입양되고 다른 한 명은 수진이가 데리고 나갔다는 말인가요? 그럼 민서는 그중 어느 아이인 걸까요? 혹시 입양된 아이의 기록은 볼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입양 당시 생후 이틀이었다고 되어 있네요. 정문은 실망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수진이가 정말로 쌍둥이를 낳았고 그중 적어도 한 명은 살아있다는 것을요. 혹시 산모의 상태는 어땠나요? 기록을 보니까 출산 후 심한 산후우울증 증세를 보였다고 되어 있네요.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정했던 것 같아요. 정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진이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때 자신이 곁에 있어줬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어요. 정문 씨,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나요? 놀라실 거예요. 윤지와 민서는 정말로 남매가 맞아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또 다른 DNA 샘플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요? 아마 윤지가 어디선가 구한 것 같은데 그 샘플과 민서가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로 나왔어요. 그리고 윤지와도 외할아버지와 외손녀 관계로 나왔고요. 정문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럼 정말로 민서가 자신의 손자라는 뜻인가요? 그리고 윤지가 외손녀이고요. 그 DNA 샘플이 누구 것인지 아세요? 윤지에게 물어봤는데 자기 외할아버지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놀이공원에서 몰래 구했다고 해요. 정문 씨가 쓰던 컵에서 채취했다고 하네요. 정문은 깨달았습니다. 윤지가 자신의 컵이나 개인용품에서 DNA를 채취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민서와 자신이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라는 게 밝혀진 거죠. 그럼 윤지는 정말로 제 외손녀라는 말인가요? 그렇게 되네요. 윤지는 입양되어서 다른 가정에서 자랐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 친가족을 찾기 시작했대요. 그 과정에서 정문 씨를 찾았고 민서도 찾게 된 것 같아요. 정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었던 거네요. 윤지가 의도적으로 민서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온 거였어요. 그런데 윤지를 어떻게 처리하죠? 신분 위조죄도 있고 일단 정신 상태를 고려해서 치료를 받게 할 예정이에요. 하지만 정문 씨가 원한다면 선처를 부탁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문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윤지가 자신의 외손녀라니, 그리고 민서가 정말로 손자라니, 22년 만에 가족을 되찾게 된 셈이었습니다. 윤지를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내일 병원으로 오시면 만나실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정문은 민서를 안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22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손자는 살아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오전 정문은 민서를 데리고 정신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윤지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의 외손녀를 만난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22년 만에 가족을 되찾는다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병원 면회실에서 윤지를 기다리고 있을 때 정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윤지가 어떤 상태일지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었거든요. 잠시 후 윤지가 나타났습니다.
병원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제보다는 훨씬 안정된 모습이었어요. 윤지는 정문을 보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외할아버지. 윤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문도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가 정말로 수진이의 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지야, 정말 내가 우리 수진이 딸이구나. 네, 저는 엄마를 기억하지 못해요. 하지만 입양 부모님이 말해주신 이야기와 제가 찾은 기록들을 통해 알게 됐어요. 윤지가 차근차근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생후 이틀 만에 입양되어서 좋은 가정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입양 부모는 자신이 입양하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알려줬고 성인이 되면서 친가족을 찾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 이름만 알고 있었어요. 백수진. 그리고 성모병원에서 태어났다는 것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찾았니? 병원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엄마가 쌍둥이를 낳았다는 것도, 한 명은 입양 보내고 한 명은 데리고 나갔다는 것도요. 윤지는 몇 년에 걸쳐 수진이의 행적을 추적했다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정문이 드림랜드에서 일한다는 것도 알게 됐고, 민서의 존재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민서는 어떻게 찾았니? 엄마가 데리고 나간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계속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민서를 발견했어요. 윤지의 설명에 따르면 민서는 영아 때부터 여러 보호시설을 전전했다고 했어요. 수진이가 자살한 후 홀로 남겨졌던 민서를 누군가가 보호시설에 맡겼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서를 데려왔어요. 가족이니까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네, 그게 문제였죠. 저는 그냥 가족이니까 데려가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윤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외할아버지한테 민서를 맡긴 거니? 네, 외할아버지가 민서를 정말 아껴주시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맡기고 나서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려고 했는데 결과는 나왔단다. 우리가 정말 가족이 맞아. 정문이 말하자 윤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린 시절 수진이와 똑같았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깐, 현실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지는 신분 위조와 아동 유괴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었어요. 또한 민서의 법적 보호자 문제도 해결해야 했습니다. 윤지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니? 저는 민서와 외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어요. 정말 가족이 된 거잖아요. 윤지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정문은 걱정이 됐어요. 윤지가 아직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거든요. 우선 치료부터 받아야 하지 않겠니? 내 상태를 완전히 회복하는 게 먼저야. 네, 알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서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알려줬습니다. 정문은 윤지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윤지야, 외할아버지가 늘 여기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민서도 잘 돌봐줄게. 정말 감사해요, 외할아버지. 병원을 나서는 길에 정문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가족을 되찾은 기쁨도 있었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어요.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지의 일이 언론에 알려진 거예요. 20년 만에 찾은 가족 기적의 재회 같은 제목으로 뉴스에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놀이공원까지 찾아와서 정문을 인터뷰하려고 했어요. 22년 만에 손자를 찾으신 기분이 어떠세요? 외손녀도 함께 찾으셨다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정문은 말을 아꼈습니다. 가족의 사생활이 더 이상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언론의 관심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드림랜드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정문과 민서를 보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 할아버지가 뉴스에 나온 분이시네요.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에요. 사람들의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놀이공원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매출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윤지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우울증이 심해졌고 자해 시도까지 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정문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윤지는 병실 침대에 누워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윤지야, 괜찮니? 왜 할아버지? 저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무슨 소리니?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니? 제가 민서를 데려온 것도 잘못이고 외할아버지한테 피해를 드린 것도 잘못이에요. 윤지가 자책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문은 윤지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윤지야, 너는 가족을 찾으려고 한 거잖니.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야.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복잡해졌어요. 법정에도 가야 하고. 윤지의 말이 맞았어요. 검찰에서 윤지를 기소하기로 결정했다는 연락이 왔거든요. 신분 위조와 아동 유괴 혐의였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외할아버지가 다 해결할 테니까. 정문은 윤지를 위로했지만 사실 자신도 막막했어요. 변호사도 구해야 하고 법정에서 어떻게 변론해야 할지도 모르겠었거든요. 그날 밤 정문은 민서를 재우면서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되찾은 것은 기쁘지만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어요. 민서야, 우리가 다 함께 살 수 있을까? 민서는 잠들어 있었지만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정문은 다짐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가족을 지키겠다고 말이에요. 한 달 후 법정에 서는 날이 왔습니다. 정문은 민서를 안고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윤지가 피고석에 앉은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외손녀가 법정에 서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검사가 윤지의 죄목을 읽어내렸습니다. 신분 위조, 아동 유괴 미수, 정신질환 허위 신고까지. 듣고 있으니 윤지가 큰 죄인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정문은 알고 있었습니다. 윤지가 그저 가족을 찾고 싶었을 뿐이라는 것을요. 피고인 하윤지는 지난달 드림랜드 놀이공원에서 허위 신분으로 민서라는 생후 8개월 남아를 유괴하려 했습니다. 검사의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정문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을 핑계로 법적 처벌을 피하려 했으며 이는 사법부를 농락하는 행위입니다. 윤지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정문은 일어서고 싶었지만 변호사가 말렸습니다. 변호사가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정문이 어렵게 구한 변호사였지만 딱히 희망적이지는 않았어요. 윤지는 친가족을 찾기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행동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은 잘못이지만 악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님, 신분을 위조하고 아이를 데려가려 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을 핑계로 한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때 윤지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고인 말해보세요. 윤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생 제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입양 부모님은 좋으셨지만 저에게는 핏줄로 이어진 가족이 그리웠어요. 윤지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친엄마를 찾아다녔고 마침내 민서를 발견했을 때 저는 너무 기뻤어요. 제 오빠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을 어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사가 엄격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발 민서만은 외할아버지께서 키우실 수 있게 해주세요. 윤지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민서는 진짜 가족과 함께 있어야 해요. 그때 정문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증인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민서의 친할아버지이고 윤지의 외할아버지입니다. 판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허락했습니다. 짧게 말씀해 보세요. 정문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해야 할 말이 있었어요. 재판장님, 저는 22년 전에 제 딸을 잃었습니다. 정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딸을 내쫓았고 그 아이는 혼자서 아이를 낳고 죽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 죄책감으로 살아왔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지가 민서를 데려온 건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저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22년 만에 가족을 되찾게 된 거니까요. 정문이 윤지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그저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처럼 가족을 잃어본 사람은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법을 어겨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판사가 말했지만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저는 제 딸을 외면한 죄인입니다. 이 아이만은 지키고 싶습니다. 정문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제발 윤지에게 기회를 주세요. 이 아이는 이미 충분히 고생했습니다. 정문이 자리로 돌아갔을 때 윤지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재판이 휴정되었습니다.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온다고 했어요. 정문은 윤지와 잠시 면담할 수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 감사해요. 윤지야, 외할아버지가 널 지켜줄게. 하지만 제가 감옥에 가게 되면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정문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지만 사실은 불안했어요. 그날 밤 정문은 민서를 재우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윤지가 감옥에 간다면 민서는 또다시 보호시설로 가야 할까요? 그런 일은 절대 두고 볼 수 없어. 정문이 중얼거렸을 때 민서가 작은 손으로 정문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위로하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판결 날이 왔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언론의 관심도 높아서 기자들도 많이 와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하윤지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문의 심장이 뛰었어요. 피고인의 행위는 분명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동기와 배경을 고려할 때 판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정문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단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합니다. 윤지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판결이 끝나고 정문은 윤지를 꽉 안아줬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가족이 된 거구나. 네, 외할아버지. 하지만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윤지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윤지야. 정문이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윤지는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윤지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혈액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정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심각한 병이 있는 건 아닐까요?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백혈병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정문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막 가족을 되찾았는데 또다시 잃게 될 판이었어요. 치료하면 나을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문이 병실로 들어갔을 때 윤지는 깨어 있었어요. 외할아버지, 제가 많이 아픈가 봐요. 윤지야. 정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요. 진짜 가족을 찾았으니까요. 윤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서만은 외할아버지가 잘 키워주세요. 무슨 소리니? 너도 함께 키워야지. 하지만 윤지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정문은 매일 병원에 다니며 윤지를 돌봤어요. 민서도 함께 데리고 다녔습니다. 민서야, 누나가 아프시니까 얌전히 있어야 해. 민서는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조용히 있었어요. 때로는 윤지의 손을 만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정문은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함께 있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1년이 흘렀습니다. 봄볕이 따뜻하게 내리시는 드림랜드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예전의 쇠락한 놀이공원이 아니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윤지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은 여전히 이곳에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정문은 민서의 손을 잡고 유모차 보관소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14개월이 된 민서는 혼자서 걸음마를 뗄 수 있게 되었어요. 아직 뒤뚱뒤뚱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여기가 할아버지랑 처음 만난 곳이야. 정문이 유모차 보관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이제 완전히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었어요. 무료 장난감 대여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고 아이들을 위한 각종 장난감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까꿍. 민서가 옹알이를 하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윤지와 수진이를 닮아 있어서 정문의 마음이 아련해졌어요. 드림랜드는 이제 가족 테마파크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윤지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준 덕분이었어요. 정부에서도 지원금을 내주었고 지역복지재단에서 운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모차 보관소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찾게 해주는 곳이라는 의미로 많은 부모들이 찾아왔습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헤어진 가족을 찾은 사례도 몇 건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기 아이들이 놀고 있어요. 근처에서 일하는 직원이 말했습니다. 정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쪽을 바라봤어요. 여러 가족들이 아이들과 함께 놀이기구를 타고 있었습니다. 정문은 이제 안전요원이 아니라 가족상담원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맡고 있었어요. 가족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가족들을 도와주고 있었죠. 정문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한 아이가 달려와서 인사했습니다. 정문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민서뿐만 아니라 드림랜드를 찾는 모든 아이들에게 정문은 따뜻한 할아버지였습니다. 안녕, 우리 예린이. 오늘도 엄마 아빠랑 함께 왔구나. 네. 할아버지, 민서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단다. 정문이 민서를 안아 올렸습니다. 민서는 예린이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예린이 가족은 정문의 상담을 받아서 화해한 경우였어요. 부모가 이혼 위기에 있었는데 정문의 조언으로 다시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함께 있을 때 소중함을 모르는 법이에요. 하지만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죠. 정문이 항상 하는 말이었어요.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조언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문은 민서를 데리고 직원 식당으로 갔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정문 씨,
오늘 상담 예약이 또 있으시죠? 네, 오후에 새 가족이 와요. 정문의 상담은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습니다. 멀리서도 상담을 받으러 오는 가족들이 있을 정도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정문은 민서를 재우기 위해 휴게실로 갔습니다. 민서는 할아버지 품에서 편안히 잠들었어요. 정문은 잠든 민서를 바라보며 윤지를 떠올렸습니다. 윤지는 병원에서 마지막까지 민서를 걱정했어요. 자신이 없어도 민서가 잘 자랄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외할아버지, 민서를 부탁드려요. 저 대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윤지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정문은 약속했습니다. 민서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손자로 키우겠다고요. 윤지는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유언도 남겼어요. 다른 가족들이 헤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면서요. 그 마음씨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오후에 상담 예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족은 청소년 자녀와 갈등을 겪고 있는 부모였어요. 아이가 말을 전혀 안 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아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아이에게도 아이만의 사정이 있을 거예요. 정문이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조언했습니다. 수진이와의 갈등을 떠올리며 진심으로 조언해 주었어요. 두 번째 가족은 입양을 고려하고 있는 부부였습니다. 입양아를 진짜 가족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에는 혈연이 중요하지 않아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나누면 진짜 가족이 돼요. 정문이 윤지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윤지도 입양하였지만 진짜 외손녀보다 더 소중했거든요. 세 번째는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였어요.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가족을 잃고 나면 후회하게 돼요. 제가 그랬거든요. 정문이 자신의 이혼 경험을 들려주며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정문은 민서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해가 지면서 공원에 노을이 물들고 있었어요. 유모차 보관소 앞을 지날 때 한 가족이 아이를 데리고 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유모차를 끌고 있었고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 유모차는 왜 여기 있어요? 한 남자아이가 정문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문은 먼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유모차는 누군가를 다시 데려오기 위한 자리야. 사랑을 실어다주는 수레지.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부모들은 정문의 말을 이해하는 듯 미소를 지었어요. 밤이 되자 정문은 민서를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는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했어요. 민서가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민서를 재우면서 정문은 생각했습니다. 수진이와 윤지는 이제 없지만 그들의 사랑은 민서를 통해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도 그 사랑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수진아, 윤지야, 걱정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민서를 잘 키울게. 정문이 중얼거릴 때 민서가 잠결에 웃었습니다. 마치 엄마와 누나의 대답을 대신하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수진이와 윤지가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문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가족이란 함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도요. 드림랜드의 유모차 보관소에는 오늘도 새로운 가족들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랑을 실어다주는 그 작은 공간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정문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가족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은 모두 무료예요. 돈 한 푼 안 들어요. 무료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주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